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근입니다. 노인 빈곤과 미래 세대의 부담, 둘 다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개혁은 무엇인지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을 토론하고 부산 그린벨트 해제와 빈집 문제도 다룹니다. 심청토론,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초이수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첫 질문은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요. 이대로 가면은 미래에도 노인 빈곤율이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목적으로 개혁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인 부양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계 각국의 그런 노인 부양비를 지금 비교를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고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OECD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노인 부양비에 대해서 GDP와 정부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령화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15년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부양부에 대한 지출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약 반 정도, GDP의 비중에는 한 3.3% 정도, 정부 예산에는 한 9.7% 정도가 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노인 부양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대단히 인색한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년 9월 4일 날 이제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개혁안은 사실 정부가 그 9월 4일 이전에 추진한 그 연금 개혁 공론화에서 시민 대표단이 다수안으로 선택한 안보다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13%로 동일한데 연금 개혁 공론화에서는 다수안이 소득 대체율 50%에 있는데 작년 9월 4일에 정부가 낸 안은 소득 대체율 42%여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2028년에 소득 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한 4%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한 2%포인트 올린 정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세대별 차등 보험료라 해가지고 청년층은 보험료를 좀 천천히 올리고 40, 50대 이상은 조금 빨리 올리고 이렇게 하는 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지금 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연금 급여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 올리는 폭을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는 어떤 식을 넣어서 올리는 폭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다음 내년에 5%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5% 올리지 않고 한 2%나
1% 정도 올리는 그런 이제 방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보면은요,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개혁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무슨. 크게 보면은 이제 OECD가 대부분 채택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소득 대체율에 대한 혼란은 있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생애 자기가 이제 가졌던 어떤 소득에 그 얼마 정도 노후에 노령연금으로서 보충을 받게 되느냐, 이게 소득 대체율이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임금 근로자라든지 소득자의 이제 그 산식 평균을 넣는 그런 측면, 3년간의 평균을 넣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40년 가입에 40%를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라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늦게 취업하는 경향이 대개 OECD 국가 중에서는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네. 그래서 대개 한 20몇 년 정도 평균 네. 근로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뭐 40, 지금 논란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뭐 40%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대개 한 40, 한 2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득 대체율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개 소득 대체율이 50% 올라가야 되겠다. 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이 합의가 됐을 정도로 노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 연금에 우리나라의 노후의 소득 보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연금 개혁이 더욱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사회보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수 개혁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난 6일이죠. 여야가 이걸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수 개혁이 뭡니까? 용어가 또 생소하실 텐데, 모수는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 대체율, 내가 얼마나 받느냐, 그다음 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내느냐, 그다음에 언제부터 받을 거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모수 개혁이라고 하고요. 구조 개혁은 이제 뭐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 있습니다만은, 또 뭐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의 관계를, 기존 관계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조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수 개혁을 먼저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데는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으로 인상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특정 세대가 좀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것도 이제 네.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이제 그 연금개혁 특위가 운영이 되었고, 3기 국회 때 운영이 됐고요. 그때 공론화위원회까지 이제 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결과인데, 그때 그 한 7개의 의제가 있었는데 세대별로 좀 차등을 두자. 네. 이런 것도 의제에 속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청년층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그 다른 결과를 정부안이 들고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청년층에 대한 좀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좀 녹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데 4% 인상되는 거죠. 이 4% 인상되는 거를 세대별로 다르게 이렇게 차등으로 네.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부담이 오히려 증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가 2025년인데
그 75년생과 76년생 간에 네, 불과 네. 1년 사이에 상당한 그 요율의 그 부담 차이가 있다든지 산식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차도 사실은 어떤 부분의 부담을 더 높이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렇게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는 세금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세금 납부하는 걸 연령별로 나눠 보면은 40대 이상이 훨씬 많이 내거든요. 20, 30대보다. 그래서 복잡한 차등보험료 하는 것보다 조세 투입을 하게 되면 저절로 네. 세대 간 형평이 달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대별 차등보험료 같이 전세 유례가 없는 그런 네, 제도보다는 세금을 투입하자. 예, 세금을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지원, 크레딧에 세금을 지원하면 저절로 세대 형평이 달성될 수 있다. 남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용어 중에 크레딧 하셨는데 아, 그건 네. 좀 무슨 얘기입니까? 크레딧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한 것에 했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금에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하면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현재 우리 6개월 인정하거든요. 6개월을 연금 가입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기간에 냈어야 되는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하면은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보험료를 대납을 해주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두가 됐던 얘기가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이거나 협의의 의미에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 국민연금의 정부 계획안에서 자동 조정 장치는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인구학적 요소,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요소들을 반영해서 연금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마당에 연금에 상당한 삭감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연금에 지금 팽팽한 그 정치적인 입장을 보게 된다면은 소득 안정화, 소득을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그 소득 보장 강화론이 있고 정부와는 대개 이제 재정 안정화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는 재정적 안정을 기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학적인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유례가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학적인 그런 요소들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 중저성장 체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오히려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연금에 대한 어떤 소득 보장의 기능들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경한 좀 반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그 후년도 연금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자동 조정 장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것은 뭐 기대 연명이라든지 공통된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자동으로 산식을 넣어놓고 물가가 5%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국민연금 급여를 5% 올려야 되는데 5% 올리지 않고 이 식을 넣어가지고 한 2%나 1%만 올려주는 거죠. 연금액을. 그러면 이제 금액 자체는 올라가지만 물가가 5% 올랐는데 5% 안 올려주고 2%나 1% 올려주니까 사실상은 연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뭐 저기 계산 따라 다른데 정부는 뭐 한 15% 뭐 내지 삭감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0% 가까이도 삭감될 수 있고 또 연금연구원 연구 용역 계산으로는 17%까지 삭감될 수도 있다. 그래서 100만 원 받던 연금이 실질 가치가 심하면 8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는
지금 보험료율을 4% 인상하는 걸로 지금 거기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부담을 가질 거냐?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가서는 이제 어차피 특위 구성 합의했기 때문에 구조개혁 논리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이 두 번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18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18년 만에 개혁이 시작되면 어떤 변화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98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하고 지금까지 쭉 그냥 왔는데 뭐 지금 합의가 된다면 변화는 이제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이 동시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통과를 위한 시간, 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뭐 인과학적인 조건에서 네. 한 15년 정도의 저는 기간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사실은 두 차례의 조금 진보적인 정부에서 그 연금 개혁이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적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정부에서도 이거 그냥 덮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의 인구학적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아마 차기 정부에 있어서도 반복적인 조정들을 계속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걸 여는 연금개혁의 의미는 이번에 여야 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골든타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안 남긴 했는데 뭐 상당히 의견 자체는 많이 근접해 있어서 그동안 이제 계속 합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조금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 건가? 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목요일 날 국회의장이 이제 그 불과 1%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44%,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43%고 의장은 43.45%까지 가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합의가 결렬된 부분의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43%까지 합의해 줄게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견인데 거기에 보면은 걱정스러운 정부가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자동 조정 장치인데 이게 뭔가 자동 조정 장치 흔적이 많이 보인다. 아하, 그래서 네. 요것만 없애주면은 우리는 43%까지 받을게 이러면 사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양당의 정치적인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런 조금 전에 민생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국민연금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 압박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연금 개혁안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합의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쪽에 와여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는 모수 개혁은 아마 합의로 되지 않을까. 모수 개혁은 된다.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가서는 이제 어차피 특위 구성 합의했기 때문에 구조개혁 논리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제 구조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조개혁 논의는 1, 2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모수개혁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어쨌든 그래도 구조개혁 논의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그 구조개혁의 일환에서 우리가 이제 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이제 재정 안정화론이 조금 과대하게 연금 전반에 너무 크게 이제 인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고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소득 안정화 쪽이 소득 보장 강화 쪽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아까 50%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사실 공론화위원회 처음에 소득 보장 강화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재정 안정화가 더 컸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의 수기 과정에서는 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 건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에 그 구조개혁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는 지금 보험료율을 4% 인상하는 걸로 지금 거기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부담을 가질 거냐,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아까 그 세금에 대한 투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GDP의 보통 1% 정도를 가지고서 크레딧 제도를 보강하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둘째 아이부터 그동안 쭉 줬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개선을 좀 시키겠다는, 첫째 아이부터 주겠다는, 이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군복무 기간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할 뿐만 아니라 실업 과정에 있는 전체적인,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직업 이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용 페널티가 되지 않고 계속 신중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결국은 이런 어떤 연금을 투입한다든지,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떤 노년층들에게도 이런 어떤 걸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개혁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연금을 내는 입장, 특히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낸 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충고를 하고 싶은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기금이 꼭 있어야만 연금이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그 외국 사례가 맞지 않습니다.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기금이 큰 규모로 있는 나라가 오히려 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금이 없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고 없고가 꼭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을 우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기왕에 지금 정부에서도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책 올리고 그렇게 방향이 됐는데, 그 방향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내더라도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을 받고 싶다, 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저는 정부는 응당 국민들께서 더 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부도 어떤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국고 투입이라든지 이걸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개혁,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조개혁 쪽으로 이제 논의가 옮겨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정부가 조금 더 퇴직연금, 기초연금의 어떤 공공성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향후의 연금 개혁 과정들도 이번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거쳤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단히 전 중요한, 왜 그런가 하면은 연금 개혁은 각 나라의 상당한 지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공론화 절차적 중요성이 있다. 연금은 다른 부분과 또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60세가 정년이고, 대개 지금 올해 연금을 2, 3년 전부터 받는 사람은 63세부터 받는데, 향후에는 이게 한 5년 정도의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는 게,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정년 연장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 또 이것을 맞추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존의 기술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좀 획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부산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 송우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부가 17년 만에 전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했습니다. 부산도 포함인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한 전국의 그린벨트 15곳 중 부산은 3곳이 포함됐습니다. 해운대구 53사단 주변 3.8제곱킬로미터와 김해국제공항 서쪽 10.4제곱킬로미터, 부산신항 배후단지 인근 2.8제곱킬로미터 등 모두 17제곱킬로미터, 500만 평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내후년부터 각각 첨단 과학단지와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지역의 경우 군부대 이전을 바랐지만 국방부 반대로 이전 대신 축소로 가닥을 잡게 됐습니다.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 재배치를 하고 잔여 부지를 도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국 4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124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는 보존 필요성이 가장 높은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풀어줬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7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인데요. 영상에서 나왔지만 부산은 어디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정부가 이번 25일 날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 사업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전국에 이제 15군데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지금 53사단 부지하고 그리고 강서구에 이제 김해공항 서쪽에 있는 부지, 그리고 강서구 송정동 화정동 있는 쪽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배후단지 쪽에 지금 이렇게 부지를 총 해서 17제곱킬로미터 가량의 부지에 여기에 산단 그리고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 단지를 지금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산시가 청사진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운대 지역은 어떤 청사진입니까?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운대 53사단 부지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부지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고 군사시설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이제는 AI나 국방 R&D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기술 혁신 지구인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달파죠.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의 프로젝트 도시로서 인터넷 개발이나 이제 국방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굉장한 기술 선도 지역으로 개발이 됐던 만큼 지금부터 부산시와 그리고 정부가 이 해운대 53사단 주변을 집중으로 해서 국방에 대한 R&D라든지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정부 자금을 좀 투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신산업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계속 투자 유치를 받고 있는 센텀이나 또 기장 일대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다 좀 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전환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공항 서쪽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 김해공항 서쪽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과 그리고 부산신항 그리고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을 해서 그 배후지에 항공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클러스터 그리고 역세권의 이제 복합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클러스터 단지를 이렇게 3가지를 나눠가지고 좀 조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이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주거단지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 이렇게 그 단절된 그런 그 주거단지에 대해서 이제 교통망도 확충을 하고 그 서쪽에 서도심권에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에 대한 그 중요한 산업단지로 지금 육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이제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이 올해까지 이제 될 거고 28년부터 실제 착공해서 2037년에 사업이 완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 근처 지역은 어떻습니까? 신항 같은 경우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물류 플랫폼
대한 부분으로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인근 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산시가 계속해서 발표해온 트라이포트죠. 이제 해상에 대한 물류, 항공에 대한 물류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조성을 하는 것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그 배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연구원에서도 용역 결과로 발표를 했던 북극 항로에 대한 개발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이제 물류 거점 도시로 좀 성장을 하기 위한 발돋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그런 기대 효과가 있죠. 한번 짚어주시죠. 시에서는 이번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조성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2조 7천억에서 각각 단지마다 이제 58조 원까지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만 명에서 30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 또한 지금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 전략 산업과 이제 신산업, 육성 등 부산의 미래 동력을 위한 그런 산업 단지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더욱더 이제 기대를 저희가 갖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뭐 일자리에 대한 창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특성이 보면 피란수도로 시작을 하다 보니 원도심과 삼복도로에 대한 그 개발 제한도 있었고 이런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기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좀 세련된 도시 계획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고요. 그 김해공항 인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마곡나루의 형태처럼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 문제나 교통 체증과 그리고 도로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이스 산업도 그동안 앵커 시설이 해운대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그랬죠. 김해공항으로도 옮겨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나 그리고 이제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에 좀 걸맞는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려할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환경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 한번 짚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시지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이 환경 영향 평가에서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도 해제가 가능하게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았던 지역에 대해서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김해 평야 훼손이라든지 또 멸종 위기종에 대한 서식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많은 우려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환경 영향 평가는 6개의 지표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2가지가 수질 지표와 그리고 농업 적성도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대안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항목에서 평가 항목에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더 큰 우려를 좀 보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좁은 도로에 대한 개선과 또 산업, 일자리 유치 그리고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선정된 지역인 만큼 우려되는 이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좀 빈 공터 같은 게 나오면 항상 이게 주거단지로 용도 변경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그 그린벨트 단지를 개발을 해서 이제 산업단지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향후에 용도가 변경돼서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그런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일부 해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주거지역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산시에서 꾸준히 그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 그거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저희가 강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과 이제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3,100명, 지난 2015년 26,600여 명에서 2023년 12,800여 명까지 떨어졌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하지만 부산의 출산아 수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승률이 대구 7.5%, 인천 11.6%였고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서울마저 5.3% 증가했는데 부산은 1.5% 증가에 그친 겁니다. 이는 결혼 정년기인 청년층 인구 유출이 부산이 타 지역보다 많다 보니 혼인 건수 증가에서도 출산율 상승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청년 유출되는 것은 부산의 지속 가능한 산업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반증하는 것. 출산 지원과 대책을 아무리 강화해도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이 많으면 반등했던 출산율도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과 함께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한 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육성 등이 부산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죠. 부산 합계 출산율 9년 만에 무려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 부산 출생아동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24년도에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이제 0.68명으로 이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요.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197명 는 수치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추세였는데 이렇게 반등을 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지만 그러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와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출산과 출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육아와 보육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 그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적절하게 잘 대응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2024년 혼인 건수를 보면은 총 2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해 9.7%가 증가를 했거든요.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이제 혼인과 이제 가족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이제 출산 장려 그리고 육아 지원에 대한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이제 출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 지원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보육 정책, 그리고 주택 지원 이런 것들이 각 이제 시도별로 조금 틀리긴 하지만 거의 일관적으로 좀 그 확대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다 이제 출산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는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면서 출산율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도 지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인식이 2030 세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 평균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국 평균은 0.75이고요. 가장 낮은 수는 서울인데 0.58입니다. 이제 네. 부산은 두 번째로 낮은 도시입니다. 다만 우리는 추이를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폭이라도 반등을 하였고 이제 반등하는 이 추세를 계속해서 잘 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인구 문제는 굉장히 연속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도 이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 육아에 대한 부분에 접근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모이기 좋은 공간을 계속해서 만드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뭐 들락날락이라든지 도모원이라든지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어린이 대중교통도 전면 무료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락날락을 포함해서 어린이 병원도 건립을 하는 등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을 경감을 하는 것이 부산시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육아는 부산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좀 돌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이제 0.7명, 합계 출산율 0.7명이 뛰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이게 결국 출산율도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대비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한계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지금 작년과 전년도에 청년 인구가 48만 7,800명인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48만 7,700명.
처음으로 이제 청년 인구가 역전이 된 상태거든요. 결국엔 부산에서 많은 이제 육아 복지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만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분명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인구 유입이나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매력도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구 유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인천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주민의 비율에서 결혼 이민자가 많은 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 비율 증가 추세가 12.7%로 전국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인들과 유치해서 정착으로 그리고 통합하는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야 이 부분이 좀 총체적인 인구 정책으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만의 우리 부산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로 그 매력도를 높여야 유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인구의 유출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또 유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면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일자리와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와 또 앞서 말씀 주신 그 지역 전략 산업과 같은 그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단, 조성 이런 부분들로 중장기적으로 부산이 가져갈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출 최소화와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불안하죠. 밤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급한 데만 한 개씩 개우개우 하나씩 하고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정치되다가 이제 폐가 수준이 되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누구가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 원도심 빈집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빈집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이게?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그런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무허가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그 통계청과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빈집 통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허가 주택은 빈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이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통계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법안에도 무허가 주택도 빈집에 넣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지역에서도 그런 조례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집이 어느 정도입니까, 숫자가? 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피란 수도였다는 그 특징이 네, 있어서 인구 밀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좁은 경사로를 가진 이런 삼복도로에도 이제 무허가로 혹은 슬라브 형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주택이 지어지면서 이 빈집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편입니다. 총 약 11만 3천 호 정도가 되고요.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5,069호의 빈집이 있었다라고 통계가 됐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자체나 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면밀히 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더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그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주하시거나 하면서 빈집은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나 임대, 이사 등의 이유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이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지만 뭐 가끔씩 이용을 하거나 미분양이나 미입주로도 이제 빈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빈집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하면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집 문제가 주로 이제 원도심의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당 지자체죠.
동서, 영도, 부산진 이렇게 5개 구가 지자체의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한다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대응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구별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의회에도 이제 제안을 내서 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되면서 또 그 법안이 상위 법안인 국회까지 도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빈집 사업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복도로 르네상스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빈집에 대한 외관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입주 혹은 신규 입주에 대한 기대를 했던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 결과로는 원주민의 재입주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결국은 빈집을 다시 활용하는 부분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네. 이 부분을 구역 정비화의 대상으로 좀 보면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심 공원이나 숲화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형성의 지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삶의 질이 그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도심으로 다시 재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재개발과 좀 연계해서 이 빈집들에 대한 구역 정비가 이 협의체를 통해서도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가 열심히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건데 그러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햇살 둥지 사업을 통해서 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빈집에 대한 이제 매입 생활 이제 사회 기반 시설로 이제 조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고 그리고 그동안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법적으로 법령 그리고 조례로 개정을 함으로써 무허가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주택도 소유주의 허락만 받으면 정비할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정비를 할 경우에 이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래 되면 빈집을 정비할 빈집 정비가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해서 사업을 집행을 할 때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인데 이러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결국엔 중앙 정부에서 전 국토 이제 지방들의 빈집 문제가 부산뿐만의 문제가 부산의 문제일 뿐만 아니기 때문에 전 국토에 대한 빈집의 통계에 대해서 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빈집에 대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요. 네, 지속해서 사실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그 해왔던 규모를 거예요? 좀 더 네네네. 늘리고 보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025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이 부분을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약 1,400만 원 정도를 한 빈집을 철거를 하거나 그 보수를 하는데 지원을 했다면 이번부터는 2배 정도 이상을 좀 증액을 해서 총 47억을 투입해 205동의 그 빈집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은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철거를 할 것인지 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부터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그동안은 인건비와 그리고 철거를 함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좀 어려웠던 고지대부터도 이제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역 감수성의 차원에서 수도권의 빈집은 부동산 가치 차원이나 구역 개발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부산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특히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제는 또 삼복도로에 대한 고도 제한도 완화가 되면서 조금 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전체적인 구역 계획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 의원님이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정부에서 잘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재정도 투입하고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송 의원님도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빈집 통계, 일단 통계부터 정확하게 이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허가 주택에 대한 법적 그 근거를 마련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이제 전담 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계부터 계획 그리고 시행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를 통해서 지금 지역 소멸의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1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 상승해 석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는 지난해 대비 2.5% 올랐고 신선식품은 전체적으로 1.7% 하락했지만 무 120%, 당근 78.8% 상승하는 등 품목별로 가격 등락 편차가 컸습니다. 광안대교에 도입된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 즉 스마트 톨링에 대해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스마트 톨링 사전 등록자 241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92%인 223명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통행속도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82%가 매우 또는 약간 빨라졌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체육국을 신설합니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등 3개과 12개 팀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전 등도 전담 관리합니다. 또 스포츠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조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복합 리조트의 시공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루펜티스는 지난 4일 기업 회생과 중대재해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삼정기업 삼정 ENC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채용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규 입사자에게 40만 원의 취업 정착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00여 명에서 지난해 5,613명으로 47% 감소했습니다. 시사 포커스인이 부산 인구 문제를 다룬 이후 출산율, 출생아 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긍정적이다 싶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은 청년 유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 기회와 미래가 없는 도시라는 뜻이죠. 청년 유출이 줄었다. 청년들이 부산으로 몰려온다. 이런 뉴스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